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오랫동안 한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쳐온 아버지가 계신가요? 혹은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연봉 1억 1천만 원을 받는 상무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었고 회사의 경영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런 제가 퇴직 후 단 10개월 만에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력서 40통을 냈지만 단 한 번의 면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연금을 깼고 적금을 털었고 저축성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이젠 무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은 미래의 여러분께 단 하나의 교훈이라도 남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58세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55세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10개월 전까지는 매출 200억 규모 IT 솔루션 중견기업의 상무였습니다. 26년간 IT 업계를 누빈 영업본부장 출신이고 퇴직 직전 연봉은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산해 1억 1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준비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IRP도 직접 운영했고 개인연금도 들었고 퇴직금도 2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꼼꼼히 관리해 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1998년 26살에 저는 작은 IT 개발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IT 업계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계자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자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무와 구매, 인사, 총무까지 손을 댔습니다. 하나를 맡으면 그 주변까지 파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렸고 모르는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익혔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저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업도 알고 기획도 알고 경영 전반을 꿰뚫는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이직은 철강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매출 200억 규모의 IT 솔루션 전문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경영지원팀장을 시작으로 IoT 본부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마침내 상무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무로만 10년을 일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성실한 가장이고 싶었습니다. 결혼이 늦었습니다. 40 중반이 넘어서야 지금의 아내와 가정을 꾸렸고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미 불억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저는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낮에는 미팅으로 꽉 찬 스케줄을 소화하고 저녁에는 되도록 일찍 귀가해 딸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재정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개인연금을 2종류 이상 들었고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을 직접 도입하면서 제 IRP도 직접 운영했습니다. 나스닥이 장기 우상향하던 시절 저는 직원들에게도 예금에 넣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할 만큼 재테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IRP 수익률은 일부 계좌에서 100%를 넘겼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랫동안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제 회사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본부장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실적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조직이란 결국 냉정한 곳이라는 것을 그 나이에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었고 재활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참에 쉬자. 26년을 달려왔는데 한 번쯤 쉬어도 되지 않겠나? 나 정도 경력이면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게 2024년 말 저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IRP에는 수익까지 붙어 꽤 든든한 잔액이 있었습니다. 개인연금도 있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도 몇 개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144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지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었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 생활비가 550만 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원리금, 딸의 학원비, 각종 보험료, 식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매달 5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200만 원 남짓이었으니 매달 350만 원이 구멍처럼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멍이 얼마나 빠르게 저축을 갉아먹을지 저는 그때까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퇴직 후 첫 2달은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시간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도 출근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이 학교 가는 것을 배웅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운동을 했습니다. 아내와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26년 만에 찾아온 쉼이었습니다. 하지만 3달째부터 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26년 경력, 상무 타이틀, 영업과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역량. 스타트업이라면 저 같은 경력자를 당장 모셔가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AI와 IT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표현이 부족했나? 경력 기술이 너무 두루뭉술했나? 이력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지원 분야도 넓혔습니다. 제조 중소기업, 경영관리 분야, 영업직, IT 솔루션사, 유통업체까지 가리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류 탈락이었습니다. 채용 시장을 들여다보니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 대부분이 경력 20년 미만을 원했습니다. 연봉 눈높이도 맞지 않았습니다. 26년 경력 상무가 받던 연봉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연봉을 크게 낮춰 지원하면 왜 이 자리에 지원하냐는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AI 자격증을 따서 IT 기획 쪽에도 도전해봤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자격증은 시장에서 아무런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제가 이력서를 낸 곳이 무려 4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면접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550만 원, 아내의 수입 200만 원을 제하면
매달 350만 원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굴리던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마침 시장이 좋지 않아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식이 소진되자 이번에는 만기가 돌아온 적금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3년, 5년 단위로 넣어두었던 적금들이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하나씩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적금 다음에는 저축성 보험이었습니다. 오래 부어서 제법 불어있던 보험이었는데 중도 해약하니 원금보다 적게 돌아왔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도 해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연금에 손을 댔습니다. 노후를 위해 20여 년간 매달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이 온전히 살아있는 상품이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어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딸아이 학원비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딸에게는 아무것도 티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학원 다녀와라 하고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금을 깨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주식을 정리하고 적금을 쓴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까지 손을 뗀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재취업만 되면 금방 메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믿음이 상황을 더 오래 방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퇴직 8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은행 앱을 열어 전체 자산 현황을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 당시 2억 3천만 원이던 퇴직금은 IRP로 넘어가 운용 중이었고 직접 건드리기 꺼려지는 돈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주식도 적금도 보험도 개인연금도. 남은 것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무직자에게는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 외에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오래전 열어두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남아있어 거기서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26년 경력의 전직 상무가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재직 시절에는 친했던 직원들, 함께 회식하던 동료들, 업무상 자주 만나던 거래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도 한동안은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서너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6달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임에 초대받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했는데 백수가 된 제가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하는 일이 왠지 모르게 자꾸 손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식탁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 달 수학학원 등록 언제 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6년간 단 한 번도 가족 앞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그 짧은 질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딸은 눈치를 챘는지 괜찮아요, 아빠. 나중에 얘기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내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명세서였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분노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혼자 감당하려다 이 지경이 됐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얼마인지, 이번 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빠듯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벽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책상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AI 공부, 파이썬 기초, 영어 회화, 일본어 입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26년간 쌓은 경영과 창업,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아직 미미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정리하고 원고를 쓰는 것이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익이 붙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6년 경력의 전직 상무가 아르바이트 공고를 검색하는 밤이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10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국민연금 앱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이력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수령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월 144만 원.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지금 저는 58세입니다. 65세까지는 7년이 남았고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60세까지도 아직 2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지금 저에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던 것들이 숫자로 정리되니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350만 원이 부족하다. 이걸 해결하려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수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아니면 둘 다 해야 한다.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 내역서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남은 IRP 잔액, 퇴직연금 지급 예정 시기,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매달 고정 지출, 아내의 수입, 아르바이트로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입. 하나씩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아내는 중간중간 질문을 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을 둘이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생각해요. 그 한마디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어본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불을 켜놓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취업이 된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갑자기 터진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습니다. AI 공부를 합니다. 파이썬 코드를 읽습니다.
영어 뉴스를 듣습니다. 유튜브 원고를 씁니다. 패턴을 잃으면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하루가 무너지는 순간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날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루틴을 지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 등 떠밀리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6년 경력의 상무 타이틀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시장은 저의 과거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만 봤습니다. 그리고 55세, 58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재직 시절부터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퇴직 후에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재무 계획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숫자로 직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월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고 언제부터 어떤 현금이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키우면 점점 커지지만 숫자로 꺼내 놓으면 오히려 작아집니다. 저는 그걸 10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배웠습니다. 제가 100세까지 산다면 아직 42년이 남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날도 최소 10년은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언젠가 반드시 다음 챕터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60대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이라고는 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